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포결 결과를 좀 들여다보면 재석위원이 299명이었어요. 찬성이 194표, 반대 104표, 무효가 1표였는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미국 출장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야권에서 191명이 참석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108명 모두 표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이탈표가 최소 3표고 무효표까지 합하면 4표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무효표가 뭐 부자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다라고 설명을 했다는데 이게 가부를 이게 헷갈릴 수 있나?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어쨌든 좀 의도적이지 않나라고 해서 한 이탈표가 4표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의도일까? 어떤 신호일까? 여기에 좀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일단 국민의힘은 좀 머쓱해졌죠. 그 전당대회 끝나고 한동훈 신임 대표까지 나서서 오늘 민주당의 법안은 당론으로 반드시 부결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보다 이탈표가 늘었어요. 뭐 안철수 의원이야 그 지난번에 이어서 찬성 소신을 밝힌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그런 이탈표가 생긴 거죠. 저는 그게 아마 전당대회 이후에 기류 변화 그리고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이제 여론을 의식한 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이른바 이제 샤이 이탈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샤이 이탈표다. 네,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게 쟁점이 됐었고 한동훈 대표가 3자 추천권을 명시한 대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 당내에 뭐 찬성 기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분들이 뭐 그 이 전당대회 끝난 첫날부터 그에 대한 견제 발언을 이어갔어요. 이건 원내대표 권한이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건 내 권한이다라는 식으로 결국 이게 용산과의 교감하에 나온 이른바 이제 한동훈 견제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반감이 일정하게 저는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다시 법안을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의결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3자 특검 얘기했으니까 대안을 내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원론적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의해서 토론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당론을 빨리 정해야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서 공언했던 사항이고 이게 아주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의 언급이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오히려 우리가 공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는 이 안보 아니냐. 근데 이렇게 그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병사의 순직 이유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문제를 보수가 소홀히 한다면 그건 보수가 내세우고 있는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실험대가 한동훈 당대표의 정치력도 정치력이고 또 당정 관계, 뭐 윤환 관계, 당내의 리더십 이런 것들 전반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실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질문하신 게 누가 그러면은 가를 찍었을까잖아요. 일단 그 무효표 나온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사람이 아닐까. 한자 세대가 아니라 아래에다 이구자 쓰는 거를 까먹었든지 실수했든지 그랬을 근데 가능성. 그거 안에 써 있습니다. 부자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라 그러는데도요. 꼭 지 맘대로 이구자 빼놓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다가 또 지금 나머지 그러면은 찬성을 던진 사람은 제가 볼 때 이거 제 추측이니까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추정컨대. 네. 친한파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친한파 중에 있을 친한파 것이다. 중에 초선 중에 비례대표도 한 명은 있을 것 같아요. 비례대표가 한 명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는 데 있어서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잣대가 그럼 최상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거든요. 그런데 최고회의 하니까 느닷없이 원내대표 중심으로 한다는 건 일종의 견제구예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 개인 생각인데 사람들은 친윤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친윤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면은 굉장히 유연하죠. 그런데 김민전 의원의 최근의 그 행태는 참 매일 보고 놀래요. 원래 이렇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정말 그 어떤 의미든 좋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김민전의 재발견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그 친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일련의 반발 심리가 작동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다가 기명이 아니잖아요. 무기명이죠. 그러니까 한 거죠. 그런데 아마 속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어째 나를 알게 만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국회의원도 사람이라 의외로 소심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한 표에서 3표로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 특검이 관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긴장하는 상황이 되겠죠.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기억님이 이탈표 말고 소신표라고 표현하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소신표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반대 당론을 정했는데 소신표든 이탈표든 이렇게 더 나왔다는 거는 이게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이거 통과될 수 있는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소신, 양심 이걸 이제 견인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무 정치화하다 보면 그에 대한 이제 반감이 커져가지고 사실 이 최혜병 특검 진상규명이 빨리 돼야 된다. 그래야 지금 여권도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도 선뜻 공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너무 이걸 키우고 정치화하기보다 여기다 이제 포커싱을 해서 이 사안의 진상규명에 포커싱을 해서 이걸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해서 특검을 만들고 실제 진상규명을 하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전략 하에 물론 이제 그 한동훈 신임 대표가 먼저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한동훈이 제안한 3자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포지션을 좀 열어놓고 이 사안을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왜냐하면 당내에서 찬성하는 기류가 아니에요. 본인은 얘기를 해놨습니다. 결국 당 내부를 설득해야 되고 용산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설득하지 못하면 리더십이 시작부터 굉장히 크게 흔들릴 거고 대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수세적인 그런 포지션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한동훈한테 숙제를 내줘야 된다. 저는 야당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이제 부결 이후에 다시 이제 제2법 전략을 가다듬을 텐데 너무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이 정권의 국정농단을 향한 뭐 큰 특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실속보다는 문제가 그냥 정치화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일주기가 지났고 증거인멸이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 그 진상규명이 중요하고 이 사안의 본질을 따라가다 보면 이 정권의 정치적 책임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선택과 집중이랄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친한동훈계죠. 장동혁 최고위원이 어제 SBS 라디오에서 최상병 특검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 민주당 특검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제3자 추천이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나온 대안이지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좀 입장이 좀 말이 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대통령하고 저녁을 언제 먹었었죠? 취임 바로 다음 날이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기류의 변화와 관련된 소통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장동혁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그 체제에서 2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대표로 사인한 지 보통 그러잖아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저런 말을 할 때는 저거 자기 생각으로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본인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운명 공동체다.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죽느냐, 같이 사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좀 상투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진영으로 갈라져 있지만 이게 균형을 잘 맞춰야지 한쪽이 이렇게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추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려면 적어도 당정의 관계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주도권을 쥐는 모습.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따라가주는 싫더라도 둘 사이가 나쁘다는 건 다 알아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웃고 그러지만은 나쁜 사이가 뭐 하루아침에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속으로는 뭐 별욕을 다 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같이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쥐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 본인이 말한 게 있잖아요. 제3자 추천을 해서 특검을 하는 방향 그게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그랬으면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2인자라는 사람이 벌써부터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동훈 대표의 말에 신뢰가 떨어지면서 다시 같이 죽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저렇게 할 정도로 특검을 못하는 건 저 사람 둘 다 법률주의자들인데 법률에 대해서 훤히 깨뚫고 있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될 저간의 사정이 정말 있나 보다라는 이행지 오행지 할 여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법적인 마인드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봐야 되는데 하기는 또 장동혁도 판사인가요? 율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그런 데서 한계가 오는 게 아니냐. 근데 다행히도 민주당이 전략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거는 몽골 기병처럼 몰아치는 거 아니면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죽을 벗기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배후에 개딸들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박원석 의원님 말씀 맞다나 그러면 한동훈의 제안을 받는 것처럼 해야 오히려 훨씬 자기네들의 입지가 사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몰아붙이면 누구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운명 공동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이재명은 마치도 그 뭐라 그러죠? 적대적 공존 관계. 그러니까 서로 해피한 거예요. 상대의 존재가. 그러면 여기서 참 기분 나쁜 사람들은 누구냐? 국민들이죠. 뭐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그 최고위원이 했다는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한동훈 그 대표의 진위가 담겨 있는 거라면 속된 말로 꼬리 내린 거죠. 전당대회 끝나고 대통령 만나고 나서 꼬리 내린 거고 그 얘기는 전당대회 때 제안이 진정성이 없는 제안인 거고 지금까지 다 일종의 이제 뭐 레토릭만 그 남발한 결과일 텐데 그렇다면 그 한동훈 대표는 시작부터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신뢰에 심각한 문제를 저는 안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중에 뭐 그 패스트트랙 그 공소 취소 이게 쟁점이 되긴 했지만 시종일관 이게 제일 큰 쟁점이었어요. 그리고 당정 관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숙제이기도 했고 결국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돼서 어떤 정치력으로 용산도 설득하고 당도 설득하고 또 야당과 협상해서 이 문제를 푸느냐가 비단 지금 시기에 당대표를 넘어서 이른바 대권주자로서 한동훈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걸려있는 이런 사안의 문제, 이런 성격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거를 전당대회 실컷 저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이 이 통과시킨 법안이 이번에 부결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특검을 우리가 나서가지고 얘기할 이유는 없다.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저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면은 결국 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초록은 동색이고 윤한은 공동 운명체고 윤한은 한 몸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검사 정치 연장선의 의미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이제 만찬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만났어요. 뭐 만나서 러브샷도 하고 윤 대통령이 우리 한 대표 잘 챙겨달라, 외롭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러브샷은 보통 안 친한 사람들끼리 하거든요. 친해지길 바래. 주변에서 이렇게 권해가지고. 애매한 사이에. 예. 근데 그 만찬 자리 자체가 신속하게 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던데 저는 신속하게 한 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김기현 대표도 김기현 5일 뒤에 대표가 했어요. 인선하고 네. 그러니까 신임 지도부의 진영이 갖춰진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불러서 했는데 당직 인선도 좀 하고 나서 부르는 그렇죠. 게 모양새가. 그런데다가 뭐 온갖 사람을 다 불렀잖아요. 경쟁했던 사람들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오브댐이 돼버려서 한동훈 신임 대표를 예우하거나 중시하는 성격의 자리가 아니고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말로는 뭐 힘을 실어준다고 했지만 실제 그 만찬의 구성 자체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결국 대통령이 당대표 위에 있는 어떤 그 큰손으로서 본인의 위상을 보여주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그 당신이 당대표가 됐지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일종의 자기세를 과시한 성격의 자리였다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경쟁자들을 불러가지고 화합을 주문한 거는 그거는 대표가 돼서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풀어야 될 문제지. 본인이 불러서 대통령이 그렇게 뭘 이렇게 화합을 시켜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도 제가 보기엔 좀 이상했고, 그래서 뭐 그 만찬 뒤에 뭐 러브샷을 했느니 메뉴에 뭐가 나와서 그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건 다 말의 성찬에 불과하고 누가 봐도 독대도 없었지 않습니까? 저 만찬의 성격은 굉장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나마 한동훈 힘 실어주기가 아니고 한동훈 힘 빼기였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 지금 정치 사안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인사할 때 굿모닝 이렇게 하지 않고 아침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보면은 이런 중요한 뭐 오찬이든 만찬이든 메뉴 얘기를 해요. 뭐가 무슨 반찬. 옛날에 왜 어렸을 때 뭐 두꺼봐 하면서 뭐 무슨 반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정상회담 할 때 미국에서 네. 정상회담을 했는데 무슨 스테이크가 나왔느니 뭐 이래가면서 이런 거 의미를 보면은 좀 담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디 이게 이렇게 먹는 거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둘까? 우리가 한때 못 먹고 살아왔던 그런 그 기억 때문에 먹는 게 하나의 문화의 코드로 자로잡혔나. 그래서 언론인들도 기사를 쓸 때 그 메뉴 얘기는 난 왜 하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당정 그리고 꼭 항상 그걸 발표 메뉴로. 담아요. 네. 그래서 뭐 비빔밥 해서 뭐 대통합하면서 비빔밥하고 통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그 대통령께서 저는 그 좀 웃음이 나오는 게 우리 한 대표 외롭지 않게 해달라라는 부분에서 빵 터졌어요. 지금 처절하게 외로운 분은 대통령이시죠.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뭐가 외로워요. 지금 완전히 승전고를 울리면서 지금 막 빵빠라빵 하면서 지금 준비태세에서 이제 나가는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다가 그 당대표 발표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각인되는 부분이 1호 당원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원팀.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끝나자마자 불렀는데 뭐 그렇게 한 사람만 불러서 특별히 대표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불렀잖아요. 떨어진 사람까지 다 불러가지고선 하기 싫지만 내가 정치를 좀 해보니까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녁을 먹은 건 잘했고 러브샷도 잘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같이 사는 방법은 아플 수도 있어요. 같이 사는데 지금 행복하게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있잖아요. 뭐 북한도 있지만 지금 당장 정적이 있잖아요. 국내 정치에서.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로 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만찬은 잘했지만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하는 대로 그게 좀 아프고 불쾌하고 불편하고 매우 거북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보다 더 아프고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을 막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관망세로 서로 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다시 이제 그 꼬르락에 올리고 양쪽에 이제 포연이 이렇게 피어오를 가능성이 높은 이슈가 바로 이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냥 뭉갠다고 뭉개질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야당이 그걸 뭐 용인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국민 여론이 여기에 네. 그 상당히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이 문제를 못 풀면 임기 끝나서도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수사를 해본 검사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이제 숙제인데, 거기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진 건 어쨌든 입장을 달리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이건 뭐 특검할 사안이 아니라고 계속 공수처에다가 공을 떠넘기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 언제 나올지 아직도 몰라요.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는 그게 현장 책임자들한테만 다 책임 미루고 중요한 책임 져야 될 사람들은 다 빠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납득을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한동훈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공언했던 대로 문제를 풀고자 나온다면 다시 이제 당정 관계가 긴장이 되고 또 윤한 갈등이 재현될 거고, 그걸 넘어서야 사실은 이제 정치인 한동훈의 미래가 있는 건데, 약간 딜레마인 거죠. 그 현직 대통령 임기 3년 남았는데 그런 대통령하고 갈등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딪히면 흔들리고, 그러나 부딪히지 않으면 차별성이 안 생기고 뭐 똑같은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정치적 미래가 흔들리고, 이런 딜레마적 상황인데, 결국 이걸 푸는 거는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에요. 누구를 설득하든 뭐 당 내부를 설득하든 대통령실을 설득하든 이제 그 중요한 숙제 앞에 섰다고 보고요. 지금은 저는 관망하고 있다. 어쨌든 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뭐 이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그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 욕구 5단계설 중에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를 거의 식욕, 그다음에 성욕, 생식욕에다가 비유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이고 밑바닥에 그런 어떤 욕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의 열쇠는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어요. 키는 예를 든다면 지금 최혜병 특검하면서 사람들이 그 특검하면 떠올리는 게 대통령 탄핵이에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이런 용어를 떠올리느냐 그러는데, 민주당은 지금 다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특검의 결과가 어떻든 통과를 시키려면은 8석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근데 한동훈 요번에 후보로서 나왔을 때 지지하는 사람이 8명 넘었을걸요? 그러면은 열쇠는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 안 나오면은 탄핵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당을 개혁하고 당이 변화하고 특검도 어쨌든 한동훈 그 제3자 추천에 의해서 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그 상황에서 진상이 어땠는가, 정치적으로는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으나 뭐 법적으로는 이런 관점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 관망을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검사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걸 뛰어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왜 어린애가 걷다가 이거 이렇게 뛰어넘는 건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죠? 왜 저기 체조할 때 도움닫기 하다가 뛰어넘으려면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거 자체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세어범이 8명도 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동훈하고 지금 운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별 일 없으면 다음에 공천도 못 받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지금 쥐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래도 모시고 있던 상관인데 지금 말은 그렇게 해서 60% 넘게 내가 표는 받았는데 막 이렇게 만약에 햄릿 같은 갈등을 한다면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관전자로서. 근데 지금 이 얘기에서 사실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그럼 당직 인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주요 관심사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점식 정책위 의장 바꿀 거냐 말 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정책위장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비대위 체제에서 됐고, 그건 누가 봐도 용산의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정책위 의장은 대표가 임명하는, 물론 이제 원내대표하고 협의하고 의총의 추인을 받아야 되지만 대표의 인사권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탕평의 차원에서 그대로 둘 거다라는 관측이 있고, 또 당내 일각의 목소리는 그대로 두면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쇄신을 강하게 요구하는 당심, 민심이 확인되는 건데,
그런 당신 민심에 부응하는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정책위원장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대표가 돼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게 향후에 내가 어떻게 당을 운영하겠다는 것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바꿔야죠. 어설픈 탕평, 어설픈 화합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화합이 안 되고 또 다른 갈등을 내재하는 걸기이기 때문에 밀고 가야 된다. 제가 한동훈 대표랑 바꿉니다. 내 사람으로. 정 의원님은. 그 당연하죠. 그런데 나 이분도 검사 출신인데 어쨌든 탕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특히 정책위 의장이 중요한 거는 이 당이 정말로 정책 중심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성 있는 그런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 그러면은 다른 포지션으로 좀 바꿔주든지 그러나 중요한 그 보직에는 그래도 내가 같이 밤낮으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데 자기 주변에 막 이렇게 아름아름 하지 말고 정말 탕평이고 아, 저 사람은 친윤인지 친한인지 잘 몰랐던 사람인지 하는 사람도 끌어다 쓰는 그런 과감한 그런 어떤 그 가단성 같은 것도 좀 보여주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는 당정에 있어서 수평관계 할 말을 하는 뭐 그런 상징성을 생각해서라도 바꾸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김경률 전 비대위원에 대한 얘기가 좀 돌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 전 비대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반한 그룹에서 자신을 사무총장, 진중권 여의도 연구원장소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반한 그룹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안 시키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반한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굉장히 이런 면에 있어서 광명정대하고 그 일의 성격에 맞는 사람을 한다라는 거. 이분들은 정말 사심이 없는 두 분 아니에요? 그 좌파 평론가 내지는 그러면서 아니요 솔직히 좌파가 나쁜 거예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진중권 교수하고 이렇게 토론해 보면은요 정책 같은 거는요 굉장히 싸우게 돼요. 그런데 지금 진중권 교수하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생각하니까 그건 정치인의 품격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좌우가 없거든요. 생각은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그리고 이분들은 그렇게 이런 직책에 대한 욕심도 사심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조언을 해줄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조언을 어때? 그 당내에서 바로 반한 그룹이 무색해지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뭐 그런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전무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당을 몰라도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당을 몰라도 당 대표가 돼서 인사를 하는데 그 동안에 국민의힘이라는 당과 관계가 없었던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뭐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요직에 앉힌다는 거는 그 뭐 인사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저는 그냥 한동훈 체제 흔들기를 저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도 진중권 교수도 그런 걸 하기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그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